구독, 좋아요.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프레드 플라이츠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의 지금 경고가 여러 시그널로 들어오네요. 민주당 의원들, 여야 의원들 만나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 나온 건 이성락 실장을 만났을 때도 윤 대통령 관련된 인권 침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들려오네요. 예, 그냥 뭐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국의 공직자가 이야기를 하면 좀 내정 간섭에 대한 이런 이슈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공직이 아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발언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미 의원 연맹이라는 데서 지금 이제 미국을 가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 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모스탄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컨택 포인트가 약간 보수 진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해서 다시 이제 메시지가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프레드 플라이츠 이 부소장은 민주당 의원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좀 정교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공식적 입장을 바로 밝히면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적 간섭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서 이 얘기를 지금 1단계로 했다. 사전 경고용에 가깝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그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텐데 브라질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전자발찌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더 후속 조치까지 나왔어요. 브라질 사례가 우리하고 좀 유사점이 있어요. 네.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대를 추진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지금 룰라 대통령인데 그 전에 이제 전 대통령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강요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고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브라질 법원에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전자발찌 착용을 지시한다는 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모욕 같은 거거든요. 전자발찌가 보통은 이제 성폭력 가해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챙겨지는 거고 이거는 구속이 된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주거가 불명하냐 이런 거고 전자발찌라는 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 약간 성도착증이나 아니면 정신이상증이 있어가지고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임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조치를 브라질 법원이 내렸는데 이 브라질 법원이 내린 거에 대해서 판사와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비자 취소나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브라질에 대해서 지난 9일에 50%의 관세 통보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같이 결부시켜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그런 이재명 정부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 논란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다른 현안을 살펴볼게요.
자, 국민의힘 내부의 주요 쟁점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 5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논쟁 사안은 이겁니다. 극우 논쟁, 뭐 극단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극우 논쟁이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지금 하는 거에 예상된 거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 논쟁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극우 논쟁이나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방향성이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극우 논쟁부터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 쪽 사람들을 지칭할 때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죠. 예,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제 색깔론이냐 아니냐, 반공이 맞냐 안 맞냐 막 이러면서 약간 그 빨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나 이런 게 약간 올드화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민주당이 자신들을 그 보수 진영에서 지칭할 때 쓰는 이 빨갱이라는 용어를 자기 당 내부 사람한테 지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중도 쪽이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도 사람들이 그 편향된 왼쪽 사람들한테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적이 쓰는 멸칭이기 때문에요. 그런 단어를 이 정당의 내부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극우라고 하는데 이 극우라는 게 민주당 사람들, 적어도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누군가에게 쓰는 멸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카테고리 속에 있으면서 당인이면서,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당적을 가지고 정당인으로서의 그런 나를 표방을 하면서 당에 있는 누군가를 그거를 극우라고 지칭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정치는 민주당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적어도 그 동지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경쟁을 때로는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뭉치고 어떤 게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고 넘어야지 않아야 될 선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 극우라는 걸 멸칭으로 해가지고 내부의 동지들을 지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제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을 파괴하는 해당 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그 중도론에 대한 반사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중도고 거기에 오른쪽에 있으면 극단 세력이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무당층 가까운 예. 그런 어떤 중도적 성향, 예. 중도 저는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기준점을 놓고 그렇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합리적이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합리적이 아니라 극단적이다. 지금 이런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중도론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도가 얼마나 허상이 많은지, 그러니까 중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무익하다, 유해하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도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중도, 남이 생각하는 중도, 어떤 사람들은 7가지 무지개 색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른 이 중도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극단 세력을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자체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못하는 걸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재명과는 싸우지 않아요. 민주당과 대부분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극단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야당의 그런 본질에, 야당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인 어떤 본질적인 노선에 누가 더 충실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극단 세력과의 단절 논의 자체도 결국에는
그 따지고 보면 고생하는 사람들 그냥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느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어떤 낙인 찍기에 불과한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주제 외에 두 번째 쟁점 한번 전환길 입당 문제예요. 전환길 예. 강사 입당 문제. 이게 본래 논란이 될 소지의 것인지부터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전환길 강사 입당한 문제 자체가 지금 논란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극단 세력이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입당을 했으면 그 당원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당원의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다른 뭐 아주 분명한 사유가 없이 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와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절차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유도 필요합니다. 그런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전환길 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에서 뭐 당원권을 박탈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당 내에서 그게 공론회장에서 토론이 돼야 되고 그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성은 유사하더라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 전환길 씨 보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전환길 씨보다 제대로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는지 일단,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극단적인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극단 세력이다.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뭐 누구 이 토론을 또는 이제 공론회장을 거부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환길 씨 강사 입당 문제는 사실은 정당이 여러 사람들을 입당하는 절차에서 큰 문제가 없고 기본 뭐 당헌 당규 규정에 위반된 반당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입당 문제를 시비 걸 게 아니죠. 생각이 다르다. 정치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입당을 당에 가입하는 걸 철회시킨다. 그건 당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가는 중요한 노선 길을 여는 것이죠. 자, 김문수 후보 관련된 직격 발언도 있습니다. 자, 안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김문수는 거취를 표명해라 이런 주장을,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안철수 제 기억에는 공동 선대위원장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고 지금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왔네요. 이 논쟁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후보들은 네.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1등 후보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 1등 후보가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봐도 지속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1등 후보고 1등 후보는 2등 이하 후보와는 이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1등 후보는 이 포섭을 하고 화합을 하고 나중에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노선을 선명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첫째. 두 번째, 그리고 2등 이하 후보들은 다 1등 후보하고 싸워야 됩니다. 1등 후보를 때려야 자기의 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도 1등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이 대선 패배의 그런 책임으로 이슈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뭐 그 이번 대선의 과정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당이 분열돼 있는 건지.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뭐 당에서 사실은 그 10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야인 생활 하셨고 경산의 위원장으로,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그 돌아오셨지만 그게 당직은 아니에요.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게 아니고 당에서는 그게 당적이 있든 없든 실제적으로는 당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10년간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떤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고, 근데 너무 이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는 상황을 수습하다가 사실 수습하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열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열상에는 뭐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당에 들어와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을 더 오래 한 분이 최근에는 어쨌든 그 제일 최근에 한 분이 안철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 당의 분열상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거는 당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후보가 잘하면 더 좋지. 뭐 그런 논리 자체도 제가 부정하지 않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책임은 당의 분열이고 그 당의 분열에 기여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민감한 문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천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통일교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 관련된 국민의힘 내에 신도 입당설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개혁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 여부가 아직 확인된 건 없는데 일단 관련자들이나 일부 뭐 정치권 외에 약간 수사 관계자들이 이걸 흘리고 있다는 생각 드는데 신천지 종교인들 입당설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흘린다고 봐요, 저도. 예. 예, 수사기관에서 흘리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흘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우리 당의 어떤 그런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든 정당에 입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정당에 입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정당에 입당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입당을 많이 받아서 나의 정치적인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정상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내가 입당원서 많이 받아서 내가 표 많이 받고 그게 뭐 전대든 뭐 대통령 경선이든 또는 이제 뭐 지자체 경선이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능을 획득하겠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거는 오히려 그 당이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입당을 많이 하게 하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다 통일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어를 써서 그런데 저희도 원장님도 아시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초군사 훈련 받을 때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성당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빵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다 가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교도소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 사람은 불교도입니까? 기독교도입니까? 천주교도입니까? 애초에 어떤 교도다라는 걸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통일교 이야기나 하면 이건 난 참 황당하던데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이걸 동원했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네. 근데 일단은 누구라도 정치판에서 어느 정도 좀 맥락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 말 자체로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명제예요. 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출마해도 당대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권성동 의원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내가 좀 나와가지고 우리 통일교 좀 안다. 누가 이렇게 접근했다고 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다고 쳐요? 그건 그냥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는 덕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래 물론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그 통일교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당에 뭐 입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다른 그럴 리가 없다를 다 떠나서 정말 입당했다고 치자. 권성동 후보를 그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 만들겠다고 입당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그냥 권성동 의원 팬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아예 근데 진보당이나 이런 데는 여러 그 민노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당원 가입시키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그래도 뭐 좀 당선 가능성 후보를 위해서 당원 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가 된 사람이 김기현 대표인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도 인지도 낮았다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영남 사람이에요. 네. 영남에 그런 지역적인 기반이 있다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그 당원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지 이게 정상적인 정치적인 맥락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홍준표 전 시장 뭐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하고도 그런 게 있고 한데 이것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준석이 대구 내려서 택시 몰고 있을 때요. 그때 기습 입당을 해요. 그 몇 달 사이에도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전 총장이었죠. 이 사이에 긴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당의 지도부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공고가 되고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당원 명부가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천지가 몇 명이 입당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입당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순간이었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입당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입당 여부를 알 수 없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할지 국민의힘에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들어가서 입당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전격적으로 입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경선으로 하면서 당원 명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의미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게 헷갈렸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때 신당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그 신당의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후보와 원샷 경선을 하자. 이 논의가 사실 진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신당을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당원으로서 내가 투표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입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롭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신천지 입당설은 조금 과장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뭐 됐을 때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우리 집단에서 한 거야. 뭐 우리 협회에서 밀은 거야. 그런 이야기는 의뢰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추정하기에는 그런 정무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지금 논란이 되는 대목 하나 다섯 번째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대표 이제 선출과 관련된 그 선출 규정은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는 선출 방식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선출 규정을 바꾸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 비율을 올리는 반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예, 네.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미국이 상향식 공천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당원들이 투표합니다. 당원들이 투표하고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든지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당원이
아닌데 투표권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네네.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적은 없는 거고 투표권만 부여받아가지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얼마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당비를 내는 택이에요. 당비를 내는 택으로 그거를 내고 투표권을 산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투표의 권한을 획득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라서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론조사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당직자를 뽑는다, 뭐 청년위원장을 뽑는다, 다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영국 쪽이 약간 이 결사체가 느슨한 결사체예요. 명망가 위주, 귀족 위주로 하는 데고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결사체거든요. 여기서는 청소년기부터 뽑아요. 당원을.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 당원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계속 그리고 나서 당원으로 만들고 여기서는 청년 당원의 청년위원장이 된다.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위원장이 된다. 이 사람들이 당원들로부터 어쨌든 투표 받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총리 후보에 근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간다. 여기는 강한 결사체고 그리고 그 정당 조직이 유럽은 강한 결사체 조직이기 때문에 수익행위가 가능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문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치의 친위대가 나치 당 소속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당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경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장 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이거를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조금 유사한 게 대만 정도예요. 대만이 여론조사 일부 반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중은 낮춰야 돼요. 그리고 당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정부가 이제 세금을 주지만 그 대신 수익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수익 활동이나 후원금. 이걸 오히려 풀어야 돼요. 그것이 당원의 힘으로 당원의 그런 어떤 의지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세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제2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정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제3행정부가 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받았으니까 여론조사가 맞지가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 세금 비율도 낮추고 우리의 그런 자체적인 수익이나 자체적인 후원금이나 자체적인 당원의 비율을 옮기면서 점점점 당원이 어떤 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큰 틀의 방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원영석 변호사님 모시고 주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 쟁점이 되는 상황 어느 사이 11시가 넘어버렸네요. 예.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다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또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께서 다른 또 출연할 곳도 있다고 하셔서 시간의 제약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 있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2부로 넘어가겠는데 2부에는 아주 좀 민감한 국내 현안들이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 파장이 어떤 지금 결과를 낳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막말의 대가 최동석 국무회의에 참가해서 참 어이없는 이재명을 사실상 엿먹이는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장면들까지 좀 자세히 몇 가지 주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항상 1부에 나오다가 2부에 나오니까 또 더 멋있죠. 더 멋있어요. 예.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경에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군사 요충지.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문제 어떻게 당시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박 평론가님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랑 우리가 관세 협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네. 과정에 있어서 이 오산 공군 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게 좀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산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넘어서서 미군과 함께 쓰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특검이 이야기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에서 발부가 좀 일단 구인 영장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법원에서 보기에도 실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주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등 그리고 뭐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또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수사를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명확성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어떠한 좀 뭐랄까요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과 법원이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날짜를 한번 추적하면서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했던 거 그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7월 21일인데 이성락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면담이 예정됐다가 면담을 루비오 장관이 취소한 게 그 다음 날 7월 22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는 7월 21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7월 22일이에요. 그렇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했다가 예정했다가 취소가 됐다. 이 루비오 장관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면담을 취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 매체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 중단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소스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였겠네요. 근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위성락 실장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보도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취임 선서한 날, 뭐 8월 15일에 나름대로 대관식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죠. 말고 이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도 미국 측 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똑같이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측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 뭐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취임한 날 이런 날 바로 통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잘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G7에 가서도 뭐 나중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 국제 정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양해를 얻고 먼저 뭐 갔다. 이게 우리와는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취소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살짝 뜨뜨미증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과는 이미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마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한국 온다고 했었어요. 네. 한국 찍고 말레이시아 간다고 했다가 그것도 한 이틀 전 정도에 갑작스럽게 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오산 공군기지 사건 그 영장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바로 다음 날 미국 측에서 이런 결례에 가까운 행동들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 그게 처음이 아니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성락 실장은 그 루비오 국무장관과는 뭐 나토에도 나토 결국 이재명 대통령 안 갔잖아요. 위성락 네. 실장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만나서 뭐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협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은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도 역시 미국에게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다른 장면을 연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난 인사가 있었죠. 자,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브래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지금 사진에 나온 이거 저희가 또 그렇고 언론에서 다룬 바 있죠. 이게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됐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플라이츠 부소장과 누가 또 만났냐면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미 만났다. 그렇죠. 유성락 실장이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굉장히 미 조야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이 플라이츠 부소장인데, 이 플라이츠 부소장이 유성락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에 관해 상당히 강하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알려진 거는 TV조선 단독 보도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예. 이 한미 그 의원 연맹, 한 13명 정도의 의원들이 미국에 갔는데 여기에서 플라이츠 부소장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담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게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초에 이미 위성락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오산 공군 기지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혐의, 그 드론을 북한에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GPS를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기도 했었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위성락 실장을 만난 것은 이번 달 한 초 8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이제 들어갔었던 것과는 좀 날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7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만 미국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그 미국의 통화가 연결이 되었을 때 취임을 하고, 그때 본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다, 뭐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본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권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브라질의 뭐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다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가고 그때도 2+2 협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 다음 정권에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경제대통령, 트럼프 가랑이 밑에도 기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관세협정이 결국 8월 1일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정권 초기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상황이 되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이 플라이츠 부소장의 지금 행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그리고 한미 의원연맹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재판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경고성 발언 이게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까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는 전직 지금 이제 대통령 지금으로 하면 백악관 참모들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있던 전직 참모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미국의 조야에서 상당히 트럼프 진영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가서 만난 건데 이게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플라이츠 같은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백악관의 그 NSC 안보실장이었나요? 안보실장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예이츠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분도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부통령 안보보좌관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러한 우리가 뭐 위성락 실장도 만나러 가고 그리고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도 만나러 가고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듣고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함께 갔었는데 이 의원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입국길에 본인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걸 보면은 지금 이번에 관세협정이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근데 본인이 가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중국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한국에 들어와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는데 결국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적어도 9월에 있는 중국 전승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나토 때도 막 간다 안 간다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적어도 전승절에는 안 가는 걸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지금 미국이랑 관세협정 하는데 가장 발목 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미연합훈련 지금 뭐 늦추자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본인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런 말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그 좀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브라질 그 전직 대통령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인데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현 룰라 대통령이랑 이제 뭐 선거를 하면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명으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죄명은 뭐 말하자면은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랑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불명예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질의 사법
사법부와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브라질 그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근에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그 일원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자를 취소해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 상황처럼 본인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측근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형태로 뭐 미국의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을 미국 정부 측에서 자꾸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비슷한 상황을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게 재밌게 포커스가 잡힌 장면들이 있죠. 최동석 막말의 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막말. 그 인사혁신처장 이 최동석이 이재명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그 장면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회의를 끝내려고 지금 이재명이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최동서이가 한마디 하고 싶다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라 하니까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 이게 뭐 말장난인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종이죠. 관종이에요? 예. 이분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어처구니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이재명과 그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만 굉장히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힐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제 저 영상으로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장난을 국무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좀 말을 끊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짜증이 나겠죠, 솔직히. 지금 뭐 한간에서는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길래 저 최동석이란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길래 저렇게 막말 제조기 끝없이 나오는 거죠. 화수분처럼 끝없이 나오는 이 막말 속에서도 이 사람은 심지어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가. 혁신이랑 1도 안 닿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태 중에 구태인 거예요. 예. 인사 구태처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고 어저께 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본인 명의로 궁서체로 썼더라고요. 저 보고서는 글씨체만 진지하다. 왜냐하면 궁서체로 써놓고서는 끝에도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마음 상한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라는 형태의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죠.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과 관련한 이러한 논란들도 TV와 신문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 이 눈높이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파악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낙마시켜야 된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살짝 보면 민주당 내 친문
친문 세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윤건영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친문계 이제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을 한 사람이고 추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 지금 당대표 경선도 뭐 누가 더 찐명이냐 갖고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뭐 이제 원내에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친문계 세력 그리고 원 외에 있어서의 뭐 좀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공감 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까고 대통령만 5년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서 10년, 20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인사혁신처장 해놓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냥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최동석의 다른 발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끊었다, 이재명이 끊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최동석의 발언 중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동석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구체한 설명을 막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이재명이 제지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말할 때는 발언자를 응시하거나 뭔가를 적기도 하고 즉석에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처장 발언 땐 연필을 내려놓고 자료만 뒤적였습니다. 최 처장 얘기가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어지자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 처장이 과거 저서에서 공직자들을 발달장애 아동에 비유하며 차별적 표현인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재명도 좀 짜증이 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거냐 이거죠. 대통령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인데 추천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을 지금 자르지 못하고 이게 문제되는 걸 대통령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은 TV랑 신문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분명히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이분은 계속 둘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격화하는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조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비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인사에서의 뭐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거 할 때 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성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들 뭐 평소에 행동 양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는 인사 원칙이 5대 원칙, 7대 원칙이 늘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그게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거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돈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뭐 학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게 뉴 노멀이 되다 보니까 장관들도 청문회에 있어서 자료 제출 안 하다가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청문회 그냥 말로만 때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오히려 더욱더 달나라에 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도 김현지 비서관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진보 쪽 언론에서도 기사 자체를 내리지 않는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부터 총리, 지금 장관들 다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비하도 괜찮아, 그리고 2차 가해도 괜찮아, 뭐 막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그 짜증난 표정이 진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분에 대해서 경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동석의 마지막 장면 혹시 영상이 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 영상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조희대도 이번에 이제 죽을 거죠.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얘네들도 이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다 썩은 거지 뭘. 더 말해 뭐래. 아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예, 이재명의 선거법 유지체제 파기환송에 대한 대법관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다 이게 뭐 내란 종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 공격을 해대네요. 그렇죠. 사법 조금 쿠데타라고. 아까 그 영상 보면은 네. 지난 6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번 달 6일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본인은 계속 저렇게 유튜브 같은 데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캐치를 못했을까? 민정수석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오광수 수석이 이제 부동산 차명 의혹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비서관 쪽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뭐 대장동 이런 데 변호인들 출신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비서관실 정도는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장관들도 결국 임명은 다 줄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진수, 강선우 이외에는 그 나머지 장관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저께도 최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영주권 논란 이런 것들 제대로 해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역시 제대로 제출을 안 해서 청문회 시작할 때 여야가 또 싸우는 모습들 보이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아 그래도 민주당에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뭐 끝날 때까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랬죠.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 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번 정권 잡고 바로 정권 재창출 못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었던 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측근들 인사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인데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 명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장면까지 최동석 관련된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좀 질타를 하는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SPC 삼립공장, 이 삼립공장을 찾아가서 기업 관계자를 질타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생중계된 이 국무회의, 뭐 최동석 아까 그것도 생중계됐습니다만 같은 국무회의 현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포스코 ENC를 꼭 집어서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을 동일하게 질타를 했어요. 산재 사망 때는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을 했어요. 산재 사고란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좀 때리는 장면인데 일부 일각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때릴 사안이냐 여러 가지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는 처리가 필요하지만 그럴 사안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가 나오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서는 기업을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SPC라든지 포스코 ENC 이런 데서 사망사고 나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같이 이제 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나니까 회사들이 안전 최고 책임자 뭐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 사이에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까지 가지 않고 안정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여야가 함께 손을 보는 모습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보여주기식이 과하죠. 특히 특정 회사에 대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회사들도 당연히 사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이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당사자를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원청에게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유럽 상공회의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이 하청 뭐 이렇게 밑에 내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못하겠다. 나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나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경영상 판단 이런 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쟁의라고 하지만 결국 파업인 거예요. 지금도 뭐 민노총 이런 데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파업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부당한 이런 입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회사의 어떤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몰아치는 과정에서 법인세까지 다시 뭐 2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OECD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요즘 좀 낮추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사이에 12%가 14% 정도로 오히려 낮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을 것인가.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대외적인 발언들은 기업을 악마화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삼육공장에도 찾아가고 국무회의에서 아예 생중계하도록 해놓고 그걸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사협상에서는 이재명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트럼프 가랑이 포커스를 거기에 밑에도 맞춘 것이 아닌가. 트럼프 가랑이 밑에도 기어가겠다로 했던 사람이 지금 왜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밑에
그 장관이나 이런 협상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나토를 왜 안 갔습니까? 나토 안 갈 때 국내 현안들 챙기느라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챙긴 게 뭐예요? 인사도 정말 흠 없는 사람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의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나토를 가지 않고 이번에 갔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면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한 달째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아직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능을 아예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째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일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회사들 때려잡는 모습들 보이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 사망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이 관세 협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총수들이나 관계자들 때리는 국민들에게 눈길을 그곳으로 모으고 있는 대기업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거의 농산물 이런 것도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누가 대통령을 도와주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조선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쉽빌딩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만 조선업도 노조가 굉장히 강성해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선업을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노란봉투법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와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구독 장영하 변호사님이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장영하 최고위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지금 뵈었으니까 먼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팬은 애독자,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이제 팬은이 여러분들의 사랑해 주셔서 많이 발전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그 TV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국민을 빨리 해소하고 이재명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저는 그 우파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말을 별로 달가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더 이게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예, 많이 조금 관심 갖고 구체적으로 성원해 얘기 주십시오. 한번 해주시죠. 예,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유나 또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선 정치는 전쟁이죠. 예. 선거를 포함해서 진짜 이제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것보다는 못하지만 버금가는 전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에서는 승리가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당 집행부나 또는 일부 지지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지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예. 내부 갈등이 아주 심해요.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또는 당직자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이기는 정치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과 우리 당을 대표되는 양대 세력이 누가 더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정치가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나 자유민주 세력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뭐 윤리 도덕적으로나 또는 역량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네. 우리가 거기를 지금 현재 패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뭉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모든 세력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분열보다는 뭉치는 게 우선해야 된다.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친한계 한동훈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네. 오히려 뭐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보다 더 앞장서서 이게 내란이다 그러고 탄핵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패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당직자나 우리 저 자유 시민 세력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뭉치자.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드러내기는 하되 이것은 라이벌이지 에너미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자지 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만 더 큰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 저는 대통령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볼 때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나라 국격이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장서고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넣어야 짜듯이 말만 정치가 말로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만 해서는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말만 하는 정치가 앞서고 있고 감정 싸움이 앞서고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제가 앞장서고 또 제가 밑거름이 되고 또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예. 예. 출마 선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예. 출마 선언문에 주요한 요지가 담겼을 것 같은데요. 예. 출마 선언에 보니까 자유의 횃불, 법치의 칼날, 승리의 확신이라는 이 캐치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 예.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건강이 유지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죠, 자유.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유를 없어져 봐야,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 중요성을 깨닫는데 요즘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금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이재명 정권을 괴물 독재 정권으로 평가합니다만은 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는 활동하자 해서 자유 횃불을 이제 그 깨닫게 심겠다 했고요. 법치의 칼날이라는 것은 이제 법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검, 칼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변별을 해주고 분별을 해주고 판단해주고 결론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원이나 사법 시스템이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그 재판 5개가 지금 다 그 추후 지정으로 해서 다 연기됐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그야말로 판사들도 그 부담을 느껴서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밀려 재판하지 않게끔 또 그런 정치적인 판사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주창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다가 국회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겨야 우리가 승리해야
다음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다음 총선도 승리하고 다음 대선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법치의 칼날을 똑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당내 세력과 이렇게 갈등하고 그 무슨 인적 쇄신 갈등으로 해가지고 분열이 되고 가서 지금 그 의원들이 임기가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그 의원들에게 당신 나가라. 그 정리하면 그 사람 제대로 협조하겠습니까? 또 그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김문수 장관을 많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장관께서 아니 지금 개헌 저지석이 지금 7석 8석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그렇게 뭐 인적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상우 의원인가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개헌이 돼서 이재명 마음대로 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헌법에서 지금 자유란 말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빼려고 그랬었죠. 빼고 그다음에 지금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데 연임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봤어요. 연임이란 말을 중임은 한 번 하고 바로 연이어서 하는 것을 중임이라 하고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 하는 것도 연임이다. 그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왜곡하는 걸 봤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무제한하는 것이 연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헌법을 연임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괴물 총통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승리 확신을 갖고 이걸 막아내야 된다. 똘똘 뭉치고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도저히 안 되게 되는 세력 외에는 우리가 최대한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출마 선언에서 드린 겁니다. 예. 방금 이제 이재명 정권을 괴물 총통 독재 또는 괴물 독재 정권을 시칭하셨는데 우리 장영하 최고위원 후보를 보시면 과거에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로 불렸고 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악행들을 고발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2달은 안 됐습니다만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조국 씨에 대해서 조적조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의 말로 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오도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말을 자신의 내심의 의사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재명의 언행의 대부분은 말은 거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달콤한 그 사탕 발린 말에 그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어떤 언론인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거는 당신이 잘 못 봐서 그런다. 뭐 제가 이렇게 그 비유를 했어요.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제 그 뭐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손바닥으로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 벽 같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고 그렇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이재명의 본색이 드러나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엊그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광고 시장 매체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 아, 그거 전형적으로 자기와 적대적이거나 자기의 호감이 있지 않은 광고 매체들 다 정리하고 에너지 공급, 돈 공급 다 광고 집행 다 끊고 자기를 도와주는 매체들만 심지어 유튜브들에 이런 데 이제 광고비를 집행하겠다.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지금까지 와온 과정에서 그런 것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홍보비를 엄청 늘렸고 홍보비 집행을 자신을 호감 있게 그 보도인 사람의 기자에게 언론에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성남시만이 아니라 성남시 산하 기관들 그 광고비 홍보비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 쪽에서 승낙을 받고 줘라. 또 너 자기가 광고 집행해라. 한 대만 집행해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고 시장을 시대에 맞게 변천에 맞게 재평가해라. 재구성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99.9%가 아니라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국민 여러분들, 유권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좀 다른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내란 특검 관련된 한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해병 특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무산됐다는 속보가 나오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그렇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사례도 여러 번 지금 발생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격 금지 조치를 취하는 인권 탄압, 정치 탄압 논란이 벌어졌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공개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특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 특검은 그야말로 말이 특검이지 그 특검 그 검사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부분 지정한 사람이 대부분 다 지금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이재명의 대리인이다. 민주당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이 직접 그 특별검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저는 이제 법조인 이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판사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너무 부당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또 우리 언론들이 뭐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뭐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가사 구인대 간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건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은 자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여주기식 쇼다. 그야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은 쇼통령, 쇼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최대한 나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갈수록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혐오를 갖게 하고 또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이제 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좀 이제 나쁘게 형성해가지고 새가 모이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뭉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뭉치고 싶은 마음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말살하려는 세력을 이제 줄인 다음에 그 뭐 가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해가지고 부장이 적게 한다든지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가장 주특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경쟁자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아주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큰 전략의 일환으로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유 민주 세력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문제도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 관해서 요즘 사실은 냉정하게 비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과거에 이 자유민주정당 또는 보수정당을 표방한 정당들이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을 겪기도 했지만 2018년도 겪었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난파선이 된 상황은 거의 초유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정영화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이 당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내부 분열 문제, 내부 총질 문제, 해당 행위 문제 이걸 좀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네. 정치라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적인 요소를 최대한 좀 없애도록 해가지고 또 설득해가지고 또 지지 세력들 하여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패배한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가 월등히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하등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지금도 우리가 월등한 여러 가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은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최대한 좀 배제하고 또 제가 그 뭉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그야말로 열심히 싸워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또 우리는 뭉치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정당, 승리하는 자유민주 세력의 앞장서고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최고는 꼭 당선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또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의 문제점, 악성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예.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당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최고위원 후보자를 선택하길 기대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고 내부 폭탄 투하하고 이런는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저히 실천력이 있는가. 둘째, 제대로 이재명 정권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파고 그야말로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가. 공격이라는 것이 진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가짜로 공개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한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거짓말로 절대 불리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뭉치려고 노력하는가 또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최고위원을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 장영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그야말로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쭉 주요 이제 출마 선언문에 담긴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주요 정치 현안, 사회 현안을 좀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 중에 좀 전하고 싶은 또는 전하지 못한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단순한 변호사나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발언을 하면 그것이 소수 주변에 몇 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지 언론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관심을 거의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민주당의 문제점, 이재명 문제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혼자말로 독백으로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기는 국민의힘, 이기는 자유민주 세력의 중심이 서고 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총통 독재, 괴물 총통 독재가 되는 데 있어서 방어막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저 장영아를 꼭 선택해 주셔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또 바라는 바 실천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펜앤마이크도 많이 발전하시고 또 우리 자유 민주 세력들이 더 그야말로 부흥성장하는 그런데 저도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장영아 변호사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장영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